채점 결과를 보고 왔는데 웃을 일이 아닌 것 같아. 우리가 좀 뭐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하냐면, 지금 혹시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풀고 있는 어떤 순서라든지 방법 이런 것들이 계속 똑같은지, 여러분들 오늘 문제 풀 때 어떤 느낌이었어? 은성아 어땠어? 지난주랑 비교해보면 아무 느낌이 없었어? 아무 느낌이 없어? 재우? 네? 지난주랑 비교했을 때 어떤 느낌이야? 지난주보다는 좀 쉬었던 것 지난주보다는 좀 쉬었죠? 네. 민수는? 모르겠어? 문학이 쉬었다. 문학이. 예찬이는? 지문의 길이가 길었어. 뭐가? 문제는 괜찮았는데 지문의 길이가 길었어요. 문학. 뭐 그래도 푸는 데는 지장 없었잖아. 많이 지장이 있나? 아니 근데 있는데 오래 걸렸어. 그래? 그러면은 그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네. 예찬이의 경우는. 현우는 오늘까지 수업이 몇 번째죠? 오늘까지 두 번째? 아무 생각 없겠네. 네. 아니 뭐 당연한 거지. 두 번밖에 안 했는데 어떻게 무슨 생각이 있을 수 있겠어. 얘네들도 이렇게 그동안 오래 했는데 아무 생각이 없는데. 영도? 영도? 영도 지난주? 그래, 맞아. 아니 지난주가 아니지. 어제 했잖아. 어제 어제 했잖아. 영도야, 어제랑 오늘이랑 어때? 남아요. 네. 최근에 풀었던 이번 파이널 1 중에서 오늘이 나는 가장 쉬웠던 것 같아. 물론 지난주 때문에 그런 거일 수도 있어. 지난주 풀었던 것보다 내가 더 쉽게 느껴서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정도,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이번 9월에서는 화작, 그 다음에 뭐 문법은 좀 제쳐두고 문학, 이번 9월은 이번 화작, 이번 문학보다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이거 설명하면서 9월 모의고사 그동안 출제했던 어떤 난이도와 관련해서 얘기한 적이 없잖아. 맞지? 그만큼 쉬웠다는 거야. 비문학은 그동안에 봐왔던 모의고사보다는 좀 어렵긴 하지만 이 정도의 난이도로는 충분히 낼 수 있어. 그동안에 봤던 것보다는 어렵긴 하지만 이 정도의 난이도로는 이번 9월 모의고사에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결국 최근에 풀었던 모의고사 중에서 이번 회차가 가장 난이도로 봤을 때 실제 모의평가에 근접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문학은 이것보다 조금 더 어려워야 돼. 그런데 지난주랑 오늘의 이제 성적 그 점수를 좀 비교해 보면 생각보다 뭐 큰 차이가 있었던 건 아니지. 큰 차이가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고. 혹시 1회부터 지금까지 푼 문제들을 한번 너네 돌아본 적 있어? 이제 과제를 하나 추가합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하든 안 하든 내가 뭐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건데, 계속 이제 다음 주 토요일에도 또 모의고사를 풀 거 아니야? 그러면 오늘 학원 일정이 어떻게 되죠? 현우 오늘 학원 일정이 어떻게 돼? 오늘 토요일 지금 국어 수업 이전에 학원 일정. 은성이는 없어? 학원 오라는 거 아니야. 우리도 힘들어. 이제 더 이상 당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노선이야. 왜 그래? 안 불러 이제. 영도. 뭐라고? 다 있어? 오늘 좀 힘들겠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야? 영어 쳤잖아. 너도 수업 옮겼어? 영어 쳤잖아. 원래는. 예찬이는? 저는 뭐 없었어요. 재우, 너도 영수야? 수학은 영어? 영어?
왜 물어봤냐면 우리가 1회 풀었던 것부터 문제를 보면서 지금 집에 가서 오답도 하고 막 안 그랬어? 다시 한번 읽어보고 풀어봤을 거 아니야. 안 했다면 다음 주에는 요거 간쓸기 하면서 지금 6회인 거니까 월, 화, 수, 목, 금 딱 5회분인 거네. 맞지? 그러면 토요일까지 하면 6회분인 거지.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이잖아. 이번 파이널 1회 마지막이란 말이야. 그러니 다음 주 오기 전에 1회부터 6회까지를 훑어보세요. 훑어봐서 각 회차별로 자기가 안 됐던 거 생각해봐. 이번 회차는 좀 문학이 안 됐어. 문학의 점수가 낮아. 그럼 문학 문제 다시 한번 보는 거야. 내가 어디에서 틀렸는지. 내가 그리고 어떤 걸 어려워하는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게 해서 지금 내가 그동안에 해왔던 것이 어떻게 됐나. 그러면은 1회를 보고 나서 이제 2회를 봐. 그럼 2회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어야 돼? 당연히 1회랑 견주어야지. 1회 때는 이게 안 됐는데 2회 때는 이것도 안 됐네. 3회 때는 또 이게 안 됐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종합해야죠. 만약 파이널 2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뭘 시킬 거냐면 우리 이게 이제 실제 시험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 마지막 장은 여백이 많죠. 마지막 장. 우리 예전에 했던 거야. 마지막 장에다 이제 뭐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문제 푼 순서, 그때의 느낌을 적게 할 거야. 나 1번 문제는 어떤 느낌으로, 이거는 뭐 내가 잘 풀었다, 못 풀었다, 아니면 지문이 잘 읽혔다, 잘 읽히지 않았다, 어떤 부분에서 여러 번 읽었다, 그렇게. 지금 풀었을 때 바로 그런 과정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내일이든 모레든 다시 한번 오답을 정리할 때 맞아, 내가 처음에 이거를 풀었을 때 이런 느낌이었구나. 요거를. 그래서 제가 이제 견본을 하나 드릴게요. 견본을 다음 주에 하나 드릴 테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이런 느낌으로 지금 자기가 문제 푼 거를 좀 돌아보는 거구나. 그렇게. 딴 거 없어. 지금 우리가 양질의 문제를 풀고 있기 때문에 이 양질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가 상당히 중요해. 그리고 그런 느낌들을 유지하거나 혹은 없애거나. 내가 문제를 잘 풀었어. 그럼 이제 그런 느낌을 유지해야 될 거 아니야. 못 풀었어. 당연히 없애야지. 그러려고 모의고사 보고 그러려고 오답하는 거야. 그런데 벌써 지금 6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틀리는 거를 보면 매번 같아. 매번. 이번엔 문법도 쉬웠는데. 왜 매번 같을까? 거기에 대해서. 아니, 내가 문법이 잘 안 돼. 근데 우리 지금 막 문법을 2학년 때 1학년 때 했던 것처럼 자세히 설명하지 않잖아. 그럼 여러분들 강의라도 봐야지. 인강이라도 봐야지. 그냥 이 상태로 시험 볼 수 없잖아. 물론 시간이 생각만큼 잘 안 나는 거 알아. 그런데 낼 수 있으면 시간 충분히 낼 수 있어. 지금 정말 기회라니까. 남들 다 공부하네. 더군다나 코로나 대박이지. 300명 이상 하고는 지금 다 휴원이야. 기회라니까. 올해는 진짜. 왜 이 기회, 이 좋은 기회를 못 살리는 거야? 하나 선생님 매주 어떤지 알아? 채점할 때마다 가슴 치죠. 한숨이 그냥 푹푹. 뭐 나 때문이라도 혹은 하나 선생님 때문이라도 공부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과정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지금 우리가 문제를 풀고 있긴 하지만 다른 곳에다가 다 충분히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공의 어머니는 뭐라 그래? 실패라고 얘기를 하잖아. 지금 여러분들 매번 모의고사 볼 때마다 지금 다 실패하고 있는 거 아니야. 성공한 시험이 없지. 그러니까 자꾸 이 실패한 경험을 여러분들의 자양분으로 삼아야 돼. 그거는 내가 해줄 수 있는 거에 한계가 있어. 여러분들이 해야지. 나는 큰 틀에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이 지문 아마 이랬을 거야. 이번 회차는 이랬으니 지금 이런 거에서 좀 주의했으면 좋겠어.
이런 난이도에서는 너희를 좀 쉽게 느꼈어야 돼. 어디까지나 가이드지. 이번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철저하게 반성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난 회차가 화작의 경우는 시간도 많이 걸렸잖아. 그런데 이번 문제에서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리더라고. 답도 생각보다 좀 쉽게 혹은 빠르게 나오고, 여러분들이 보다 빠르게 문제를 풀고 싶다고 한다면 자신감을 좀 키워. 선택지는 물론 뒷번호에 답이 나온다면 어쩔 수 없지만 앞번호에서 답이 여러분들이 확신하기에 답이다 라고 하면 과감하게 나머지 선택지 보지 마. 어차피 연습이잖아. 그렇게 했는데 틀렸어. 그러면 그거를 왜 틀렸는지를 분석하면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실수, 잘못 이런 것들을 보완해야지. 그냥 맞췄으니까 끝, 틀렸으니까 해설 보고 그런가 보다, 이러지 말자고.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이번 이 정도라면 조금 더 좋을 수 있는데 자꾸 너무 비슷해. 지금 과제물도 알아. 너네 2학년 때보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안다고. 아니까 조금 더 내가 채찍질을 하고 싶은 거야. 전과 달라졌어.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달라지고 조금 더 의지를 보이고 조금 더 행동을 해야 눈에 보이는 점수가 나올 테니까. 막말로 얘기해서는 이번 회차의 등급 컷은 보니까 이제 한 2, 3주씩 그 딜레이가 있더라고. 이번 회차는 한 95점 정도가 1컷이지 않을까. 재수생 포함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어려웠던 시험이 아니니 이 시험지를 좀 많이 분석을 해주세요. 이 정도는 이렇게 좀 맞힐 수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여기서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지금 4번, 5번 그러니까 조금 더 수월하게 풀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원래 4번, 5번하고 6번, 7번이 보통은 묶여서 나오는 지문이잖아. 그런데 예전처럼 따로따로 나왔으니 조금 더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었을 거다는 것. 혹시 지금 10번까지 해서 요 지문은 한번 좀 자세하지는 않더라도 한번 좀 흐름을 잡아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문항에서라도 그런 것이 있으면 얘기를 하세요. 없어? 그럼 이제 비문학으로 넘어갑니다. 비문학 첫 번째 지문, 사회 지문 22번에서 26번. 22번에서 26번. 이제 독서를 보면, 이거는 빠르게 읽어볼게요. 지금 요 지문,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문, 세 번째 지문. 비문학은 특별히 뭐 지난번처럼 우리 세 번째 지문은 상당히 어려웠는데, 이번 비문학 지문 좀 그런 게 없어서 여러분 같이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읽었는지 그거를 빠르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지문, 첫 번째 문단. 피의사실을 범죄 혐의에 관한 내용이다. 피의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피의사실에 대한 내용. 형법 이거에 따르면 검찰이나 경찰 등 범죄 수사의 직무를 행하는 자가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일인 공소 제기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피의사실 공표죄로 규정하여 금하고 있다. 공소 제기 전에 지금 이거를 금한대. 보통 검사나 수사관 등이 공식 비공식 경로로 피의사실을 언론에 전달하여 그것이 보도되도록 하는 형태로 피의사실 공표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피의사실 공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얘기하는데 지금 그거를 금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피의사실하고 피의사실 공표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 그걸 이제 금지한대. 두 번째 문단이에요. 피의사실 공표는 형이 확정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을 흔들고, 형이 확정 전까지는 무죄. 그 다음에 헌법이 보호해야 할 인격권을 침해.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로 뭐 한다는 거야? 1문단. 뭐 한다는 거야? 그렇지, 금지한다. 피의자에 대한 처벌 여부와 무관하게 공표만으로 평판과 명예, 초상권 등을 훼손하기 때문이다. 사실은 이제 요새 가짜뉴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지문이라는 것이 기술 지문도 그렇고 과학 지문도 그렇고 그해 좀 이슈가 됐던 것들이 나오는 경향들이 좀 있거든. 그러니까 과학하고 기술의 경우는 최신인 거지. 그러니까 기술에서는 이제 어떤 지문, 그래, 이번에 이제 나사가 나사랑 누구죠? 그 테슬라에서 회수하는 거 있었잖아. 그 우주로 보내는 거. 그거랑 최근에 또 이제 그 주목할 만한 기술이 뭐가 있냐면, 하이퍼루프 들어봤어? 기차. 이게, 맞아, 그거야. 지하로 해서 시속 엄청나게 빠르게 해서 이동하는 거. 그게 이제 최신 그런 거거든. 그런 질문들도 이제 생각해 볼 법한 거지. 근데 이제 최근에 지금 이제 사회 이슈와 관련해서는 가짜뉴스. 그래서 지금 이 조국 교수가 계속 고소하고 있잖아. 여러분들 뭐 페북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신문 이런 거 보면 그게 이제 요새는 뉴스에 잘 안 다뤄지더라고. 왜냐? 진이한테 쫄리는 일들이니까. 자기 언론들에서.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얘기하는 유착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검사와 언론의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공식 비공식 루트로 지금 피의 사실을 슬쩍 흘린다는 얘기인 거야. 그런데 원래는 뭐였다는 거야? 원칙적으로는 금지였던 거지. 왜? 이런 이유로 계속 봅니다. 또한 피의 사실이 공표되면 재판이 언론에 의해 여론재판으로 흘러가 피의자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마저도 공정한 재판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지. 여론재판으로 인해서. 이러한 우려는 별도의 사실 확인 없이 수사기관의 보도자료에만, 우리가 이런 거 주의해야죠. 보도자료에만 의존하는 수사기관 저널리즘과 같은 보도관행이 더 키우고 있다. 이것 때문에 더 커지기도 하는구나. 그동안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공소제기가 이루어진 적이 없었는데, 그렇지. 원칙상 금지하는 거고 이루어진 적이 없었대. 근래에는 이와 관련하여 처벌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고 있다. 그러면은 실제로 처벌과 관련돼서 이제 그 다음에 이야기가 나오겠네. 다시. 지금 이 두 번째 문단은 1문단에서 뭐 얘기했어? 금지법. 그럼 왜 금지했는지를 밝혀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얘는 뭐 어려운 글은 아니긴 하지만 흐름이 단순하잖아. 자꾸 문단 하나 읽고 그 다음 문단 볼 때 바로 들어가지 말란 말이야. 지금 1문단에서 뭐 얘기했고, 그래서 머릿속에 한번 갈무리. 이 문단 뭐 읽고 갈무리. 그럼 어떻게 돼야 돼? 1문단은 이거 얘기했고 2문단은 이거 나왔구나 라고 머릿속에 한번 정리해줘야지. 그래야지 그렇게 해서 글의 흐름을 자꾸 생각을 하란 말이야. 그냥 읽었다고 해서 읽는 게 아니라고. 빨리 푸나 늦게 푸나 점수상에 여러분들 내가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실력을 키우는 측면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지문을 읽어주세요. 세 번째입니다. 3문단. 그러나 여태까지 뭐 얘기했는데? 공표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와 관련된 얘기를 했지. 이제 그러나가 나왔으니까 뭐가 나올 수 있겠어? 공표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앞에서는 하지 말자 이 얘기했던 거니까. 그러나 범죄 보도에 대한 여러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 문단에서 얘기했던 거야. 국민의 알 권리를 걸 때, 알 권리 때문에 일체의 피의 사실 공표를 금지하자는 주장에는 뭐가 있대? 한계가 있대. 그러니까 그러나가 되는 거지. 실제로 대법원은 범죄 혐의 보도 중 공공성을 띈 것은 알 권리의 충족을 위한 방법이라 밝힌 바 있다. 우리 헌법은
알 권리를 조문으로 명시하고 있진 않지만 조문으로 없어. 일단 알 권리는. 판례는 헌법에 명시된 언론 출판의 자유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알 권리도 헌법적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알 권리 때문에 뭐 한다는 거야? 공표가 필요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그리고 인정된다고도 돼 있었어. 물론 재판 과정에서는 피의 사실을 공표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앞에서 뭐 얘기했어? 재판하기 전에는 공표할 수 없다였던 거지. 그런 거 생각해 주면 좋겠죠. 과정에서는 피의 사실 공표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공소 제기 전에 피의 사실 공표가 알 권리와 무관하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지금껏 권력형 비리의 수사를 중단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어서 범죄 보도를 통한 권력 감시의 기능이 필요하다는, 그러니까 아까 그러나로 시작했던 거니까 권력 감시의 기능을 지금 피해 사실 공표를 통해서도 일정 부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나를 통해서 앞에서는 피해 사실을 공표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유, 여기에서는 공표할 수 있다는 이유, 이거를 밝혔어. 사문단입니다. 결국 피의자의 인격권과 국민의 알 권리 중 어떤 법익을 더 중시할지를 따지는 이 형량을 통해 피해 사실의 가능한 공표 범위와 절차를 정할 수밖에 없다. 지금 결국 요것을 통해서 여기까지 정리를 해준 거지. 현재 형법 여기에 따르면 위법성 조가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아까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도 뭐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지? 아까 명시되지 않은 것도 뭐였어? 명시되지 않은 거. 알 권리도 그렇지 이거야. 무슨 말이냐면 자꾸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을 통해서 앞에 나오는 내용을 떠올려 봐야 돼. 이렇게 떠올리는 과정 혹은 앞에 있는 걸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파악한 정보들이 강화가 된단 말이야. 그것만큼 지문으로 돌아오는 횟수를 줄이는 거고. 그러니까 한 번에 쭉 읽지 말라고 좀. 지금 그것이 잘 안 이루어진다 라고 하면 중간중간에 쉬어. 이건 비문학은 쉴 게 많잖아. 문단별로 쉬면 된다니까. 그래서 앞문단 뭐였지? 그래서 이거구나. 앞문단 뭐였지? 그래서 이거구나. 계속 갖추는 그래서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얘는 형식적으로는 범죄 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위법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사유를 말하는데, 사실은 이제 요 뒷부분에서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얘기만 하고 뭐에 대한 얘기가 없어. 지금 이 형량을 통해서 그 범위를 정해야 되는데 이게 중요한 거잖아. 맞지? 글의 흐름을 땅에서는 그래서 이래야 돼. 근데 그거 관련된 내용이 지금 안 나온 거야. 다만 여기에서 위법성 조각사유가 튀어나왔으니 얘와 관련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넘어가야지. 됐어? 마지막 문단이 아니네요. 5문단입니다. 다시 4문단에서 뭐 얘기했어? 4문단에서 이 형량을 통해서 어느 법위까지 지금 피의 사실을 공표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정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 얘기가 없어. 그 얘기가 나와야 돼. 형법 여기에 통해서는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를 따질 수 없는 형 상태에서, 그렇죠? 각 수사기관이나 그 지휘기관은 알 권리를 위해 피의 사실의 가능한 공표 범위와 절차를 자체 훈령으로 여기 나오네. 이제야 나오는 거네. 아까 4문단에서 얘기했던 게 2019년 법무부가 제정한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해 피의사실을 공표할 수 있대. 피의사실을 공표할 수 있는 경우 범죄 재발이나 피해 확산 방지, 범인 검거나 증거 확보의 필요, 공공의 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험의 고지, 오보의 대응 등, 그래, 이런 것도 그냥 이런 상황에서는 공표할 수 있대. 이 중 특히 피의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오보가 있을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한 피의사실 공표는, 요거 주의해야겠네요. 오보를 바로잡기 위한 피의사실 공표인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가 되는 거야? 지금 알려진 내용이 피의사실과 어떻게 되는 거야? 다르다가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니?
지금 피해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피해 사실을 제대로 알린다 이렇게 되는 거야. 공표는 알 권리뿐 아니라 피해자의 인격권까지 고려한 공표에 해당된다. 이거 왜 중요하냐면 지금 앞에서 피해 사실 공표가 부딪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어? 부딪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어? 피의자의 권리와 그 다음에 알 권리 사이에 충돌인 거지. 그래서 금지했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것이 더 이익이 있는 거냐, 더 이익이 큰 걸로 해서 지금 공표한다가 됐던 거지.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요 마지막 사례의 경우는 어떻게 됐어? 둘 다 뭐 하는 거야? 둘 다 이익이었다는 거잖아. 다시. 그러니까 왜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냐면, 다시. 지금 피의자의 인권, 피의자의 권리와 그 다음 국민의 알 권리가 충돌됐어. 맞지? 그래서 이거에 나름대로 범위를 정해야 돼. 그러니까 이 대립, 충돌됐다는 얘기 대립인 거잖아. 그런데 지금 이 사례는 뭐인 거야? 둘 다 만족한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나눠졌으니 차이점이 두드러지는데 지금 이 부분은 뭐에 대한 거야? 공통점에 해당한다는 거로 볼 수 있지. 계속 볼게요. 그 외에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중요 사건 경우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그 외에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이 형량에 따른 의결을 거쳐 이렇게도 할 수 있대. 그럼 지금 요 피해 사실 공표와 관련되는 것이 두 가지인 거네. 하나는 뭐인 거야? 하나는 훈령에 해당하는 거잖아. 훈령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외에는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이런 거를 통해서 피해 사실 공표를 정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이 훈령에 따르면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결국에 이것도 훈령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네. 이 훈령에 따르면 모든 피해 사실의 공표는 절차상 반드시 검사나 수사관과 구분되는 전문 공보관에 의해서 공식적인 방식으로만.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 앞에서 1문단은 어떻게 했어? 1문단 어떻게 했어?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졌잖아. 그런데 지금 이 훈련과 관련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야? 공식적으로만 관련된다 얘기인 거지. 넘어갈게요. 법무부의 훈령이 언론의 감시 기능을 고려하지 않고 알 권리를 제약한다는 지적도 있으나 이것도 한계네. 여론의 흐름을 바꾸려는 목적이나 기타 정치적 목적으로 선택적으로 피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와 같은 수사기관의 법적 윤리적 일탈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 그럼 이건 뭐인 거야? 지금 법무부의 훈령이 이거를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야? 막는 거야? 이거를 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그래. 다시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까지는 지적도 있으나 인 거니까 훈령이 뭐인 거야? 한계지. 나가 됐으니까 지금 이 부분은 훈령이 뭐가 되는 거야? 장점이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수사기관의 법적 윤리적 일탈은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공식적 비공식적 이런 것들 때문에 나타났다고도 볼 수 있는 거지. 훈령은 그거의 범위를 제한해 준 거니까. 지적도 있다. 그러니까 훈령을 통해서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죠. 특히 법무부의 훈령에서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를 둔 것은 피해사실 공표의 자의적 남용을 방지하면서도 앞에서 말했잖아. 공식적 비공식적이야. 알 권리를 충족하는 길을 열어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육문단은 그 피해사실 공표와 관련된 훈령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흐름은 크게 어려운 거 아니네. 피해사실에 대해서 왜 밝히면 안 되는지 그리고 왜 밝혀야 하는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한 거야? 나름대로 절충한 게 지금 5문단부터의 내용인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22, 23, 뭐 24번의 경우는 아마 딱 요 지문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틀렸다고 하면 다시 한번 좀 읽어주시면 되겠고, 넘어갈게요. 두 번째 지문입니다. 32번에서 37번 지문이에요. 얘는 길기만 할 뿐이지 그냥 나누면 되는 거지. 지금 내가 이제 왜 이번 회차를 쉽다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앞에서는 뭐밖에 없어. 지금 봤던 지문에서는 요거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돼서 두 입장, 그것이 반영된 훈령, 그리고 그것에 의, 이렇게 해서 딱 하나의 대상으로 흐름이 딱 이어져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특별하게 어려운 게 아니야. 그 다음에 32번에 37번의 경우는 지문이 길었다 뿐이지, 지금 이거 가지치기로 나눠가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한 번에 다 읽고도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지문이었다. 그럼 흐름을 볼까? 1문단이야. 리펜슈탈 감독의 의지의 승리는 뛰어난 연상미를 지니고 있어서 다큐멘터리 영화의 백미로 꼽히지만 비도덕적인 내용으로 인해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다. 얘는 영상미와 비도덕적인 내용이 특성인 거네. 나치를 비하하고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을 정당화하였기 때문인데, 의도의 산물이자 감상자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대상이 예술작품은, 그래, 주어가 기니까 끊어.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예술작품에 대한 거야. 다른 모든 문화 산물이나 제도가 그러하듯 도덕적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도덕적 평가의 대상. 그럴 때 의지의 승리는 어떤 거였어? 도덕적으로는 좋아, 안 좋아? 안 좋았던 거였어. 그렇다면 이 지금 또 신 이거네. 비도덕적인 내용을 담은 작품도 아름다운 것일 수 있을까? 그렇다면 여기 의지의 승리가 아름다울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질문 형태가 나오면 대체적으로 어떤 거였어? 이 질문에 아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이 글에서의 뭐인 거야? 핵심이 되는 거지. 그러면 아니다 라고 대답했어. 그럼 또 뭐가 중요하겠어? 왜 아닌지에 대한 설명이 당연히 중요할 거 아니야. 됐어? 다시 지금 이 첫 번째 문단, 요 마지막 문장을 통해서 아름다울 것일 수 있을까? 아름다울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잖아. 그럼 왜 아름다울 수 있다고 보는지, 저 작품을 왜 아름다울 수 있다고 읽는지, 그 내용이 이 글에서의 핵심이 되겠다. 이 문단 봅니다. 근대 이후 시대 나왔으니까 여러 시대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이 비평계에서는 선함과 아름다움을 그 앞에서 얘기했던 거잖아. 뭐랑 뭐. 지금 아까 그 작품하면 두 가지가 충돌됐던 거 아니야. 영상미와 뭐였어? 비도덕적인 거였인 거지. 여기도 그렇게 돼야지. 선함은 어떤 개념과 도덕과 관련되는 거고, 이거는 미적 아름다움을 말하는 거고. 별개의 속성으로 보고 별개력 구분했어.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여기는 자율주의. 자율주의 관점에서는 도덕적인 내용 상관없이 어떻다는 거야? 어떻다는 거야? 그렇지, 아름답다 이렇게 돼야지. 됐어? 봐봐. 우리 예전에 지문 읽을 때 구체적 사례가 이거 어느 위치에 나오는지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거든. 지금 이 지문처럼 지금 요 작품에 대한 것이 먼저 1문단에 나왔잖아, 재우야. 그러면 이 작품과 관련돼서 이제 설명이 이어질 거란 말이야. 그럼 그 설명을 보고 그러니 자율주의에 따르면 얘는 아름다울 수 있겠구나. 왜? 아까 뭐였어? 그 질문에 아니야, 아름다울 수 있다 우리가 생각했다고. 그럼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 이유가 중요했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아름다울 수 있는지, 여기에서는 도덕적인 것과 아름다움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구분된다, 별개다. 그리고 어떻게 돼?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 어떻다? 아름다울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돼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그래서 질문이 나오면 그 질문은 어려운 질문이 아닌 거야. 충분히 여러분들 거기서 답하면서 읽으면 내용을 보다 수월하게 파악할 수가 있다. 계속 봅니다.
지배적이었다. 자율주의에 따르면 작품의 내용이 도덕적으로 칭찬받을 만한 것인 도덕적 장점을 지니고 있다 하여 그로 인해 결코 미적으로 좋다고 할 수는 없고,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것인 도덕적 결함을 지니고 있다고 해서 미적으로 나쁘다고 할 이유는 없다. 작품이 감상자로 하여금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관점을 받아들이도록 요청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 그 작품의 주제의식을 받아들이도록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작품의 미적 가치가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는 어려움이 없네요.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다. 이와 달리, 이와 달리라고 얘기를 했으니 지금 여기에서는 그 일문단에서 제시했던 그 작품이 어떻다는 거야? 아름답지 않다가 돼야지. 그럼 얘도 왜 아름답지 않다가 되는 거니? 이렇게 되겠네. 설명 대상이 나눠졌어. 그럼 이제 뭐 잡아야 돼? 공통점과 차이점이지. 여기서 뭐가 부각이 되는 거야? 여기서 뭐가 부각이 되는 거야? 그렇지. 이와 달리라고 시작했으니까 차이점이 부각이 될 거고. 봅니다. 선함과 아름다움 사이의 긴밀한 연관. 그래, 이것보다 다르네. 앞에서 별개라고 얘기했던 거죠. 인정하는 입장으로 도덕주의가 있다. 도덕주의 여러 분파 중, 이거 주의해야지. 여러 분파래. 도덕주의는 여러 개가 있다는 얘기인 거였어. 근데 아까 자율주의? 거기에선 없었죠? 여러 분파 중 한 입장을 대표하는 거트는, 특히 작품이 지닌 도덕적 속성 중에는 그 자체가 미적, 도덕적 속성 중에는 그 자체가 미적 속성. 그러면 이 얘기에서는 도덕 이꼴 지금 미적, 이 얘기인 거잖아. 앞에서는 분리됐다는 얘기인 거고. 그에 따르면 작품의 도덕적 속성은 작품의 외적인 것과, 도덕적 속성은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으로 구분이 되는데, 작품의 제작 의도나 제작 과정, 그리고 외적인 것, 내적인 것, 미치는, 감상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도덕적 속성의 경우 상황이나 우연에 좌우되는 외적, 작품 외적인 거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상황이나 우연에 좌우가 되는 거구나. 작품의 위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거 주의해야지. 지금 도덕적 속성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외적 요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왜냐면 여기서 긴밀한 연관이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 그런데 얘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 글에서는 얘는 별로 안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겠네. 반면 작품에 내재된 도덕적 관점이나 태도는 당연히 얘는 어떻게 되겠어?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인 거지. 작품의 본유적인 내적인 속성으로서 미적 가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면 관점이나 태도에 따라서 미적 가치가 결정된다. 그렇게도 봐도 되는 거 아니야. 관련이 있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 계속 볼게요. 그래서 계속 겉에 대한 설명입니다. 겉은 자율주의와 달리 우리가 도덕적, 비도덕적 행동을 반추할 때 느끼는 쾌, 불쾌의 미적인 것이나 추한 것에서 느끼는 쾌, 불쾌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계속 앞에서 했던 얘기 똑같은 거잖아. 긴밀한 관련이 있다. 도덕적 속성 중에서 하나는 미적 속성이랑 같다. 이렇게 됐으니까 계속 했던 얘기 똑같은 얘기 하는 거야. 작품에 대한 도덕적 장점이나 도덕적 결함과 관련된 도덕적 속성이 그 자체로 일종의 미적 속성인 것이다. 이게 중요하네. 왜? 장점은 긍정적인 거고 결함도 미적 속성인 거니까는 어떻게 되겠어? 얘는 뭐로 작용하겠어? 다시, 지금 속성이 그 자체로 미적인 속성이래. 그럼 장점은 당연히 좋은 걸 거 아니야? 그럼 결함 당연히 어떻게 돼야 돼? 미적 속성이, 미적 아름다움이 떨어진다는 얘기인 거지. 겉에 따르면 감상자에게 불쾌를 불러오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작품이 미적 결함을 지니는, 봐봐. 이것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같은 내용이에요. 재우야. 다만 도덕적 장점이 곧 미적 장점이 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 원래는 뭔데? 원래는 도덕적 장점이 미적 장점이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런데 예외적인 경우래. 그럼 확인해야죠. 예를 들어 회화 작품의 한 구석에 친절은 미덕이다와 같은 진부한 도덕적 경구가 적혀 있다고 하자. 그것이 작품의 본질적 내용을 구성하는 요소인 것이 아니라 그저 덧붙인 요소다. 본질적 내용이 아니고 덧붙인 요소일 때는 어떻다는 거야? 미적 장점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그 관점이 도덕적으로 건전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임에도 그 작품에 아무런 미적 영향조차 미치지 않는다. 또한 계속해서 지금 어떤 경우야?
예외. 그 예외가 뭐였는데? 예외가 뭐였는데? 장점 이꼴 미적 아름다움이 안 되는 경우인 거잖아. 계속 도덕적 장점이 미적 장점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감상자들에게 도덕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반응을 요청해서는 와 이거 주의해야 돼. 지금 우리 이간 모의고사를 보면 부정 표현을 되게 많이 써. 실제로 우리가 대화를 하거나 글을 볼 때 부정 표현보다는 뭐가 많아? 대부분 긍정 표현이야. 그러니까 부정 표현을 여러분들 신경 써야 돼. 그럼 바꿔 얘기하면 그 부정 표현을 긍정 표현으로 바꿔서 이해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죠. 다시 지금 또 안으로 이루어져 있으니 지금 뭐에 대한 얘기인 거야? 예외적으로 도덕적 장점이 미적 장점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거잖아. 그럼 볼게 다시. 도덕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반응을 요청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아름다움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러면 도덕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반응이 무엇인지가 이제 중요한 거지. 됐어? 그렇게 되면 하지 않는다고 했던 거니까. 여기서 적절하지 않은, 그러니까 설명하네. 여기서 적절하지 않은 반응이란 그것이 잘못된 지식에 근거하여 거짓된 믿음을 형성하는 것. 이렇게 적절하지 않은 반응을 요청하는 도덕적 장점도 작품에 아무런 미적인 영향,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거트의 입장 확인을 했어요. 거트는 이처럼 어떠한 조건 하에서 도덕적 속성은 곧 미적 가치를 이끈다고 보았다. 계속 했던 얘기야. 특히 미적 관련성을 가진 거의 모든 도덕적 통찰은 미적 가치를 지니는데 지금 아까 도덕적인 장점을 이제 도덕적 통찰로 바꾼 것 뿐이네.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지. 그런 데가 나오면 항상 화제가 어떻게 되는 거야? 화제가 어떻게 되는 거야? 전환되는 거잖아. 그럼 지금까지 나온 내용이 뭐였는데? 거트가 지금 도덕적 장점 혹은 도덕적 통찰이 지금 미적 아름다움으로 이어지는 것, 미적 장점으로 이어지는 것, 그리고 예외되는 사례 두 가지 얘기했던 거지. 그것도 전환합니다. 권성징악처럼 관점이나 권선징악적 관점이나 애국심, 세계 평화 같은 도덕적 통찰을 담은 일부 할리우드 영화들이 상투적인 사건 전개나 예술적 기교의 미숙함으로 그리 높지 않은 미적 가치를 지니는 것처럼 왜? 지금 앞에서 도덕적 통찰을 어땠어? 미적 가치를 갖춘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뭐 어떤 거야? 미적 가치를 지니지 못한다는 얘기인 거잖아. 주의해서 봐야지. 그럼 뭐랑 맞물릴 수 있겠어? 예외적인 경우가 맞물려야 되는 거 아니야? 도덕적 통찰을 담는다고 하여 반드시 미적 가치를 지니는 것은 아니라는 비판. 그렇지. 당연히 이런 비판이어야 되는 거지. 거트의 입장은 아니라는 거잖아. 거트는 이에 대해 프로탄도 원칙을 제시한다. 거트의 입장. 프로탄트란 그것만큼을 의미하는데 이 원칙은 작품의 도덕적 장점이 작품 전체를 미적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혹은 도덕적 결함이 작품 전체를 미적으로 결함이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도덕적 장점이나 결함에 해당하는 만큼만 그렇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도덕적 장점이 크면 그것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적인 걸로 넘어가는 거고 적으면 그 조금만 넘어간다는 얘기인 거지. 큰 틀에서는 똑같은 거죠? 큰 틀에는 똑같은 거잖아. 왜? 도덕적 장점은 미적 장점이 되는 거고 도덕적 결함은 미적 결함이 된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인 거잖아. 다만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지. 거트에 따르면 작품에는 도덕적 속성 외에 다른 속성들도 있구나. 그래서 도덕적 결함이 그에 해당하는 만큼 미적 결함을 만들어도 다른 미적인 속성들이 이를 상쇄하여 하고도 남을 정도인 경우라면 이 지문에서의 포인트예요. 왜 그럴까? 봐봐. 우리 1문단에서의 질문이 뭐였어? 그렇지. 아름다울까? 그래서 뭐라고 했어? 아름다울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지. 자율주의는 쉬웠어. 맞죠? 자율주의는 왜? 구분이 되니 관련이 없어. 그러니까 아름다울 수 있다가 됐단 말이야. 그런데 도덕주의에 따르면 지금 이 꼴인 거잖아. 도덕적인 장점과 미적 장점이 이 꼴, 등호가 됐기 때문에
도덕적 장점이 있어야 미적 장점도 생기는 거야. 도덕적 결함이 있으면 미적 결함이 생기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작품에는 다른 요소도 있어. 미적과 관련되는. 그런데 아까 어떻게 써? 그 새로 이렇게 나온 그 용어. 그것만큼만 해당되는 거였지. 뭐도? 장점이랑 결함도. 그러니 다른 것이 크다면 결함을 덮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하는 거야? 뛰어난 것으로 작품받을 수 있다. 그러니 겉도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 거야? 겉도 그렇지 아름다울 수 있다야. 뭐가? 다른 요소가 그 결함을 상쇄할 수 있다면 아름다울 수 있다가 되는 거지. 지금 이 앞까지는 어떻게 됐던 거야? 이 앞까지는 아름다울 수 없다였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지문에서 이 부분이 포인트가 되는 거라고. 겉도 아름답다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 됐습니까? 그럼 나 같으면 예전 유형처럼 지금 자율주의와 겉가 모두 긍정하는 것, 나 이거 첫 번째 문제에 냈겠어.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해야 돼. 지금 이게 튀어나온 거 뭐 때문이었어? 도덕적 통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적 아름다움이 적다라고 했던 작품들 때문에 이거 나온 거잖아. 그러면 그 장점이 다른 단점을 더 상쇄할 수 있었다는 거야, 없었다는 거야? 상쇄할 수 있었다는, 다시 지금 이거 설명이랑 반대지. 장점이 다른 안 좋은 미적 요소들을 덮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얘는 도덕적 통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적으로 아름다움이 없다로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 됐습니까? 넘어갈게요. 마지막 문답. 도덕주의에 입각한 거트의 문제의식은 비판적 논란을 불러왔고 경험주의 내에서도 다양한 분파가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무엇보다 거트의 프로탄트 원칙에 대해서는 그것을 경험적으로 경험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힘들다는 지적이 있다. 예컨대 의지의 승리의 뛰어난 영상미에 대한 평가가 도덕적 결함으로 인한 미적 성실을 상쇄한 결과인지 아니면 요 상쇄한 결과 요거는 이게 바로 누구의 입장인 거야? 겉의 입장인 거죠. 상쇄는. 아니면 애초에 그런 미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그 뭘 못하는 거야? 도덕적인 것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야? 안 미친다는 거야? 미친다는 거 안 미친다는 거야? 안 미친다는 거지. 봐봐. 우리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냐면 이 상황 관련돼서 두 가지 입장이 있어야지. 자율주의랑 도덕주의. 그럼 여기서 접근할 때 자율주의랑 도덕주의로 왜? 이 작품 나오고 난 다음에 이 두 개에 대한 설명이 나왔던 거니까. 자꾸 그렇게 생각해. 지문 안에서 생각을 해줘야죠. 미적 상실을 상쇄한 결과인지 아니면 애초에 발생하지 않은 결과인지를, 그러니까 자율주의 입장에서 보는 것인지를 판단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프로탄트 원칙이 적용되는 방향이 그렇게 획일적인 것인지 경험적으로 확인하는 획일적인 것인지. 이건 뭐냐면 도덕적 장점이 미적 결함을 낳거나 도덕적 결함이 미적 장점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예 반대지. 얘는 아예 반대잖아. 지금 겉에 입장이 반대 아니야? 봐봐. 이 글은 딱 두 입장인 거지? 두 입장에 대해서 지금 마지막에 대해서 특히 겉에 대한 반대 입장인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처리가 몇 번 문제랑 이어지냐면 36번 문제랑 이어진단 말이야. 36번에 제시했던 미학자 A 그리고 미학자 B, 지금 이 6문단을 처리하는 과정이 그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 그 보기를 처리하는 과정하고 똑같다고. 공통점과 차이점. 그런데 지금 6문단에서 뭐가 부각이 되는 거야? 지금 까고 있는 거잖아. 두 가지 측면에서. 계속 볼게요. 도덕적 장점이 미적 결함을 낳거나 도덕적 결함이 미적 장점으로 이어지는 것도 가능하지 않는 것이다. 비도덕적 관점을 취하는 상상적 경험이 예술적 풍부함으로 연결될 수 있고 진부한 도덕적 관점을 취하는 것이 예술적 상상력의 싹을 잘라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더니 지금 이 마지막 문장은 결국 그 앞문장하고 똑같은 내용이지.
있기 때문이다라고 돼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봐봐. 야, 지금 이거 딱 들어가면 이거 예술 지문인 거 여러분들 알아 몰라? 이거 아니 첫 번째 문단 봤을 때 이게 예술 지문이라는 거 알아 몰라? 알잖아. 우리가 지문의 유형이 인문, 사회, 예술, 그 다음에 과학, 기술, 물론 사회 지문이긴 하지만 경제. 얘네들은 주로 어떤 형태였어? 설명 대상이 여럿이면서 지금 얘는 설명할 게 별로 없어. 얘네 지문들에서는. 그러니 이 지문처럼 자꾸 어떻게 했던 말을 반복할 거란 말이야. 다른 표현을 바꿔서. 그래야지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그 저장할 정보가 줄 거 아니야. 야, 이것도 새로운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다 기억해야 되는 건데 이거 앞에 내용은 똑같은 거잖아 결국에. 지금 얘 이런 입장을 취하는 것이 아까 36번에서 바로 누구인 거야? 한편 미약자 B. 미약자 B 마지막 거 봐봐 보기에서. 미약자 B는 밑에서 네 번째 줄이야. 도덕적 결함이 있는 작품이 감상자에게 상상적 경험을 유도하여 예술적 풍부함을 낳고 반성과 성찰을 통해 도덕적 통찰을 불러올 수 있어서 도덕적 결함이 미적 장점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본다. 지금 이 얘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건 기본이라고. 뭐가 기본이냐? 설명 대상이 나눠지고 마지막에서 깠어. 그리고 선생님부처럼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그거와 관련돼서 나올 거란 말이지. 그럼 이거를 처리하는 과정이나 당연히 보기를 처리하는 과정에는 어떻겠어? 똑같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비문학 문제를 잘 못 풀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지문을 제대로 처리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당연히 시간을 재고서 문제를 풀 때는 빨리 풀려고 해야겠지. 근데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뭐 간슬개를 풀든지 아니면 다른 모의고사나 기출문제를 풀든지 그럴 때만큼은 시간에 좀 구애받지 말고 좀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마지막 질문. 우리 첫 번째 문단 보시면 지금 1문단을 보시면 우리가 조금 빨리 설명을 할게요. 1문단 첫 번째 줄에 파장 네모, 두 번째 줄에 진동수 네모, 그리고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보면 다섯 번째 줄, 여섯 번째 줄 보면 적색 편이 네모, 청색 편이 네모, 그리고 그 밑에 적색 편의값 네모. 지금 1문단은 뭐만 했냐? 1문단은 뭐만 했어? 네모만 쳤어. 무슨 말이냐면 1문단에서는 개념만 제시가 됐단 말이야. 바꿔 얘기하면 이 글에서 뭘 설명할지, 이 글의 중심 화제에 대한 언급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이 1문단의 역할은 뭐겠어? 1문단의 역할은 배경 지식이죠. 뭘 이해하기 위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 지식이 되는 거야. 이거 기억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2문단에서 나왔을 때 개념이 나왔을 때 1문단 돌아가 이게 이거였지 이거였지 이렇게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글에서 핵심적으로 이제 설명할 거는 2문단 또 개념이 또 나왔어. 2문단도 봤더니 지금 적색 편의와 관련돼서 또 도플러 적색 편의에 대한 설명을 해요. 그리고 지금 얘는 상대적으로 움직이면서 쭉 했을 때 시간 지연 현상과 관련해서 이제 이걸 뭐라고 하지? 상대성 이론. 시간 지연 현상과 관련해서 도플러 적색 편의를 또한 설명을 한 거지. 됐습니까? 그래서 이 도플러 적색 편의가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어떻게 된다는 거야?
어떻게 된다는 얘기가 안 나왔네. 지금 여기에서는 시간 지연 현상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했어. 그래서 어디가 시간이 느려진다는 얘기니? 지연이 느려진다는 거잖아. 어디가 느려지는 거야? 어디가 느려지는 거야? 내부가 느려진다. 그 얘기 됐어. 아직 도플러 적색 편의에 대한 얘기가 본격적으로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 얘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3문단. 이건 좀 읽어볼게요. 광원이 일정한 속도로 관찰자로부터 멀어지면서 주기가 F인 빛을 방출한다고 해보자. 빛의 주기는 이제 주기에 대한 얘기. 파동이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으로 진동수, 아까 진동수 나왔죠? 지금 우리 진동수 파장 확인했던 거잖아. 진동수의 역수다. 그러면 이 진동수는 뭐하고도 관련되겠어? 뭐하고든? 그렇지, 파장하고 관련되겠지. 지금 앞에서 진동수가 파장하고 관련돼서 나왔으니까. 계속 시간 지연 현상으로 인해 관찰자에게는 빛의 주기가 F인 것이 아니라 F보다 큰 것으로 관찰된대. 즉 광원이 방출한 빛의 진동수에 비해 관찰자가 관찰한 진동수가 아까 시간 지연 때문에 진동수가 작아지는 것. 진동수가 작아진다는 것은 파장이 길어진다는 것. 그래서 이는 스펙트럼에서 도플러 적색 편의가 나타나는 현상으로 관찰된다. 그래서 두 번째 줄, 그 다음 줄이에요. 도플러 적색 편의 값은 천체가 멀어지는 속도인 후퇴 속도를 빛의 속도로 나눈 것과 같은데 스펙트럼에서 스펙트럼선에 치우친 정도를 분석하여 도플러 적색 편의 값을 구할 수가 있다. 이를 통해 천체 후퇴 속도를 알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지금 도플러의 그걸 통해서 천체의 후퇴 속도를 알 수 있대. 천문학자들이 이러한 방법을 통해 천체들의 후퇴 속도를 계산했고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천체일수록 거리에 비례하여 도플러 적색 편의 값이 더 커서 천체가 우리로부터 멀어지는 속도가 역시 더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결국에는 이 글은 뭘 설명하고 싶었던 거냐면 이거를 설명하고 싶었던 거네. 생각해봐. 지금 이 도플러의 적색 편의를 통해서 뭘 추출한 거야? 우리로부터 멀어지는 별들이 점점 어떻게 되는 거야? 빨라지면서 멀어진다는 얘기인 거지. 이해했어?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1문단에서의 개념들, 진동수, 파장, 그 다음에 적색 편의, 그리고 청색 편의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던 거죠. 봐봐. 그럼 여기서 다 써먹었어. 맞지? 적색 편의에 관련되는 거 다 써먹었지. 뭐가 빠졌냐? 청색 편의. 그래서 39번 문제 봐봐. 밑에서 두 번째 줄. 거리가 가까워질 때 거기다가 밑줄 쳐주세요. 지금 이 지문은 뭐 중심으로 설명했어? 거리가 멀어질 때를 중심으로 설명을 했잖아. 그러니까 문제로는 반대 사례를 이용한 거지. 됐습니까? 그러면 C 본래보다 봐봐 어떻게 되겠어? 멀어질 때 어땠어? 멀어질 때는 본래보다 진동수 말고 본래보다 어떻게 해서 멀어질 때 그래서 파장이 본래보다 길어진다는 거였잖아. 왜냐면 지금 C 다음의 표현이 뭐야? 짧은 거 나왔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 가까워지는 거니까 반대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C에는 뭐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파장이지. 그런데 파장이 5번을 보면 이거 파장 하나밖에 없네. 그럼 이제 A와 B를 봐봐. A와 B. 이거 말이 되냐 안 되냐? 그렇지. 말이 안 되지. 진동수가 크면 1문 다 봅니다. 파장하고 진동수는 반비례래. 그럼 진동수가 크다는 얘기는 파장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짧아지면 어느 쪽으로 가야 돼? 파장이 다시
짧은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저 처음에. 맞죠? 그러니까 5번은 진동수 긴 말이 안 된다고. 이해했어? 그럼 파장이 아니야. 그 파장이 아니니까 파장하고 비슷한 개념이어야 할 거 아니야. 그게 바로 뭐야? 주기야. 그럼 답이 몇 번이 되는 거야? 그렇지. 1번. 마지막 문단입니다. 한편. 그래. 그러니까 딱 3문단에서 끝난 거 아니야. 뭐로? 여기서 뭐였어? 도플러 적색 편의에 관련된 설명이 끝났잖아. 결국 1문단부터 시작한 건 그걸 설명하기 위한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당연히 한 편 나왔으니까 다른 게 나와야겠지. 다른 거 뭐가 나오냐? 여기 똑같네. 일단 멀리 있는 전체야. 적색 편의로 중력이 지금 이제 멀리 떨어진 관련돼서 뭘 추가한 거야? 중력을 추가한 거네. 중력 적색 편의도 있다. 천체에서 방출되는 빛은 천체의 중력에 의해 끌어당겨지는데 중력은 질량에 비례하고 반지름에 반비례하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에 의해 이루어진다. 빛이 천체의 중력을 극복하고 관측자에게 도달하려면 빛이 지니고 있는 에너지 중에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에 해당하는 만큼이 소모될 수밖에 없다. 그럼 결국엔 어떻게 된 거야? 이것보다 커야지 지금 관측자한테 온다는 얘기인 거지. 빛의 에너지는 파장에 반비례 하므로 빛의 에너지 소모로 인해 파장이 길어져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에 비례하는 만큼 중력만큼 발생한대.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요거와 관련된 내용이 바로 41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지금 41번 문제에서 보기를 봅니다. 보기. 지금 이 수준은 충분히 수능하고 모의고사에 나오는 수준이야. 실제로 이런 유형은 많이 나왔으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우리 이과 영도 파이팅. 이거 다 하는 거 좋아해요. 이거는 맞출 수 있어야 되는데 봐봐. 일단 이제 표를 볼 때 지금 가와 나를 보면 지구로부터의 거리 똑같죠? 그 다음에 질량도 똑같아. 그럴 때 이제 뭘 표시해야 돼? R. 그러면은 누가 중력의 영향을 더 받는 거야? 나가 영향을 더 받는 거지. 그랬더니 적색 편의 값이 어떻게 됐어? 더 커졌네. 됐습니까? 이 정도, 이 표에서는 이 정도만 보고선 지금 선택지를 봐주시면 돼요. 요거는 꼭 다시 한번 해보세요. 지금 요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고가 조금 자극이 돼야 돼. 어떤 사고? 논리적 사고. 지금 아까 조건 다 처리됐어. 그거 활용해서 적용해주면 돼. 얘는 시간이 걸리는 거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얘는 꼭. 당연히 모의고사 풀 때는 시간 안에 풀 때는 얘 아마 여러분들 상황에서는 4분 5분 정도 걸릴 수 있어. 그럼 일단 건너뛰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사고력을 개발하는 측면에서는 다시 한번 복습하거나 오답 정리할 때는 꼭 이 문제는 풀어주세요. 아시겠죠? 봐봐. 지금 이제 내가 아까 문제 풀기 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바로 문제 풀지 말고 한번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어떤 지문이 나왔는지 혹은 작품이 나왔는지 한번 보라고 얘기를 했던 거잖아. 훑어보면서 내가 요 지문에선 요거는 내가 못 풀겠다. 그런 거를 미리 표시해 두면 문제 푸는 순간에 흐름을 끊기지 않고 바로바로 건너뛸 수 있지. 그러니까 처음에 30초나 1분의 시간을 아까워하지 말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시간에서 버릴 거를 좀 확실하게 정해주고 먼저 풀 거를 확실하게 정해주란 말이야. 네, 저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